자, 열도요. 열 에너지니까 얘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열이 일을 하면서 나타나는 규칙성을 설명한 게 열역학 법칙이고요. 열역학 법칙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름이 좀 특이해요. 열역학 첫 번째 법칙을 열역학 제0법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열역학 제1법칙이 있고 열역학 제2법칙이 있어서 이렇게 열역학 법칙이 3개인 건 맞지만 0법칙부터 시작한다. 자, 왜 그러냐면 열역학 1법칙 발견하고 2법칙 발견했는데 맨 마지막에 발견한 내용이 되게 허접해. 그래서 열역학 제3법칙이라고 안 하고 열역학 제0법칙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자, 얘네들은요 뉴턴의 운동법칙처럼 제1법칙은 관성법칙이야 이렇게 이름이 없어. 그냥 제0법칙이야. 이름은 별도로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는 게 열역학 열역학 제0법칙은 열평형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열평형을 설명하고 있는 걸 열역학 제0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때 A라고 하는 물체와 B라는 물체의 온도가 같아. 그래서 자 근데 B라는 물체와 C라는 물체도 온도가 같아. 되겠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A와 C의 온도는 비교할 필요 없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국어에서는 3단 논법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역학에서는 열역학 제0법칙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와 B의 온도가 같고 B와 C의 온도가 같으면 그래서 그 순간 A와 C의 온도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걸 설명한 게 열역학 제0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별로 그래서 특이한 내용을 설명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열역학 제0법칙이라고 한다. 자, 우리 책에서는 얘는 거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있다는 걸 아셔야 되니까 설명해 드린 거고요. 핵심은 이 두 개죠. 열역학 제1법칙과 열역학 제2법칙이 핵심인데 그 중에서 열역학 제1법칙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었던 일과 열에너지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선생님이 따로 뽑아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열역학 제1법칙이요. 여러분들이 가장 낯설어서 제일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열역학 제1법칙은 열에너지 보존법칙입니다. 열에너지도 보존돼. 왜? 에너지니까. 그래서 열에너지 보존을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자, 이때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기체가 들어가 있어요. 자, 밀폐된 공간 안에 기체가 N몰게 들어있다고 치자. 자, 근데 내가 알콜 램프를 이용해서 여기에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열은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가니까 알콜 램프에서 물체 쪽으로 열이 가겠죠. 이동한 열의 양을 우리가 열량 또는 열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기체가 열에너지를 받습니다. 또는 열량을 받습니다. 얼마만큼이요? 100줄만큼 줬다고 칠게요. 그래서 100줄만큼의 열에너지가 건너갔어. 그러면 이 열을 이 기체가 받죠. 기체가 받으면 첫 번째 기체는 뜨거워집니다. 자기 스스로가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면 그 안에 있는 입자의 운동 속도가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입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 그래서 이 받은 열 에너지 중에 기체는 먼저 자기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쓰겠죠. 근데 기체들은 운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안 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내부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쓴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쓰냐면 60만큼 썼다고 치자. 100 준 것 중에서 운동 에너지 증가시키는데 60밖에 못 썼어? 그러면 40은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되겠어? 그러면 이 40만큼은요? 라고 하는데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얘는 어떻습니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넓히기 위해서 자꾸 피스톤에 와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피스톤에 와서 부딪히는 횟수와 세기가 세지면 피스톤이 뭐합니까? 밀려 나갑니다. 그래서 기체가 있는 부피를 증가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체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피스톤에 힘을 줘서요. 그래서 압력을 가해서 힘을 주는 겁니다. 그 힘에 의해서 얘가 S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면 기체는 뭐 한 거니? 기체는 피스톤 뚜껑을 힘을 줘서 미는 뭐 했다? 일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체가 피스톤 뚜껑을 미는 일합니다. 일. 그 한 일의 양이 40입니다. 그래서 받은 열의 양과 기체가 사용한 열의 양이 반드시 같다.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되겠습니까? 이걸 얘기한 게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열 에너지는 보존돼. 그러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뭐 알아요? 앞에서는요. 역학적 에너지 중에 일부가 뭐? 열 에너지로 바뀌었어. 지금은요.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했어? 일했어. 애가 열받아서 그거 가지고 뭐 했어? 일했어. 됐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열로 전환되는 것처럼 열도 됐어? 일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니? 이런 식의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인데 자 그러면 선생님 기체가 열을 100 받았어요. 그래서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160만큼 증가시키고 일을 40만큼 했어요. 자 근데 이러한 일과 에너지는요 스칼라야 벡터야? 방향이 의미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열을 오른쪽으로 받았어요. 왼쪽으로 받았어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되겠어? 일과 에너지는 스칼라입니다. 방향을 무시해도 되는 값들이야. 됐어? 이렇게 방향을 무시해도 되는 이 스칼라에 플러스 100이라고 하는 열 에너지도 있고요. 마이너스 100줄의 열 에너지도 있고요. 0도 있어요. 에너지는 방향이 없는 벡터가 아닌 스칼라 값인데 마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뭐야? 벡터일 땐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무조건 방향만 나타냅니다. 근데 스칼라일 땐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이 아니고 어떤 의미를 얘기해요. 열에서요. 열량에서의 플러스는 100만큼의 열을 뭐 했다는 뜻? 흡수했다는 걸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되겠어? 마이너스는 열을 100만큼 뭐 했다? 그러면 방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0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열을 흡수도 방출도 안 했어. 출입한 열의 양이 0이야. 이건 뭐야? 열의 출입이 없어. 단열되어 있어 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이걸 나타내는 기호로 써요. 자 그랬을 때 열 에너지가 플러스 10이면 내부 에너지 증가량도 플러스 10, 한 일도 플러스 40이야. 이거잖아요. 내부 에너지도 플러스가 있는데 플러스 6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60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데 그럼 내부 에너지의 플러스는 뭐야?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니까 플러스 60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어. 왜 증가했어? 기체의 운동 속도가 빨라지니까. 왜 빨라졌어? 뜨거워서. 그러니까 결론은 플러스 내부 에너지는 이 기체의 온도가 뭐하고 있다는 얘기니? 상승. 뜨거워졌어 이 뜻이야. 그래서 마이너스는 뭘 얘기하고 있어? 온도하강. 이거 얘기해. 그러면 0은 뭐야? 기체의 온도가 변화가 없어. 온도 일정. 그걸 우리가 온도가 일정한 걸 드몬 구간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온도 변화가 없어. 이런 뜻을 얘기해요. 됐어? 그 다음에 한 일이 플러스 40이야 마이너스 40이야 아니면 0이야. 됐어? 이것도 있어요. 자 그중에서 한 일이 플러스라는 건 기체가 일을 했어. 그래서 일을 했다는 얘기는 뭐야? 물체를 밀고 갔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부피가 증가했어. 이런 뜻이죠. 일을 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플러스 1은 꼬맹아 부피 증가를 얘기합니다. 연력학에서. 마이너스 40은 거꾸로 피스톤이 밀려 들어와서 기체가 들어있는 공간의 부피가 감소했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의 1은 부피 감소를 얘기합니다. 한 일이 없어. 저 피스톤 뚜껑이 움직이지 않은 거야. 그래서 부피의 변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부피 일정, 멋진 말로 부피를 최적할 때 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피가 일정해 등적 구간 이렇게 얘기해요. 등적 구간. 되겠어?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열 에너지, 내부 에너지, 한 일의 양을 합하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됐어? 자, 그래서 열 에너지도 보존된다. 이게 연력학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열 에너지가 보존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실제로 얘 변화를 통해서 알아보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스텔스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르노 구간, 스텔스 기간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가 부피입니다. V 볼륨. 여기가 압력을 나타냅니다. 압력 플러스 P 이렇게 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나누죠. 됐어. 자, 그랬을 때 이 지점을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그래서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D로 갔다가 D에서 A로 가는 가장 스탠다드한 상태에서 얘네들의 Q는 델타 U 플러스 W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해보자. 됐어. 한일을 W라고 표현할게요. 여기 1, 2, 1, 2 가장 간단한 숫자 줄게.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됐니? 얘가 흡수한 열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와 한일의 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해볼게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얘는 Q는 델타 U 플러스 W 아시죠? 자, 받은 열량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한일의 양을 더한 값이랑 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얘가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D로 가는 과정에서 됐어? 내부 에너지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봐야 돼요. 내부 에너지는 온도 변화로 판단하는 거니까 얘네들의 온도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 그래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온도가 없습니다. 압력과 부피밖에 없어요. 그러면 압력과 부피를 통해서 어떻게 온도를 알 수 있어야 되죠. 그걸 아는 방법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온샤를 법칙. 그걸 이용해서 만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되겠어? 자, 송환쌤이 요즘에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꼬맹아 보시면요. 실제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요.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말해. 온도를 높이거나 하면 네.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온도를 높이면 기체의 부피는 증가해. 그래서 온도와 부피는 무슨 관계가 있어? 비례 관계가 있어. 이걸 설명한 사람이 누구야? 샤를이야. 그래서 샤를 법칙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체는요. 섭씨 온도가 0도일 때도 기체는 부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0도가 돼도 밖에 나가면 공기가 있으니까 숨 쉰다. 근데 온도가 20도, 40도, 60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자, 기체의 부피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비례관계. 근데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를 낮추면 부피는 일정하게 감소한다.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순간에 온도를 몇 도라고 한다? 0켈빈. 그게 영하 273도에 해당되는 온도를 0켈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 온도로 그려놓으면 기체의 절대 온도와 부피 사이에는 정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정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비례 관계일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샤를 법칙은 기체의 절대 온도분의 부피라고 하는 기울기 값이 일정해. 이걸 설명한 게 샤를 법칙. 그래서 이걸 설명한 게 샤를 법칙입니다. 그래서 온도분의 부피가 일정하다는 걸 설명한 게 샤를 법칙입니다. 그러면 보일 법칙은요? 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야? 기체의 부피는요, 압력 때문에 바뀌어요. 압력을 높이면 기체의 부피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게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설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보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보일 법칙, 우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보일 법칙은요,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례해.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했어요. 됐죠? 자, 이렇게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 정확하게 반비례하려면 얘는 온도가 항상 어때야 돼? 일정. 그래서 이 구간은 온도가 다 일정합니다. 같은 온도야. 그랬을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합니다. 자,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이 중에서 어떤 점이든 하나를 집어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여기 또 다른 점을 찍어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랑 어떻다? 같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반비례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또 다른 일정한 상수값을 가져.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수와 이 상수는 같니? 아니면 다르니? 달라요.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특이한 상수는 없어?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특이한 상수는 없어? 그걸 찾아볼래. 됐어. 네, 이 상수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걸 네, 기체 상수라고 얘기하죠. 화학 시간에는 또 다른 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수값을 나는 찾고 싶어. 그래서 온도와 부피는 비례하고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특별한 상수를 찾고 싶어요. 우린 이걸 기체 상수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그 특별한 상수를 표준 상태에서 조사하는 거죠.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개를 넣었을 때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 22.4L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온도, 라지 T죠. 이거 섭씨 온도야, 절대 온도야? 절대 온도. 절대 온도입니다. 그러면 0도씨는 절대 온도로 얼마죠? 270. 273도. 그리고 1기압이라고 하는 거 지구의 표준 기압인데요. 1기압은 우리 물리는 항상 표준 단위로만 얘기하잖아요. 1기압은요 얼마냐면 1013 헥토파스칼을 얘기한다. 됐어? 네.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을 얘기하는데 이 헥토가 뭐냐면 키로는요. 공 몇 개 대신에 붙어요? 키로 3개요. 3개. 킬로그램, 킬로미터 다 공 3개 대신에 붙는 거잖아요. 네. 헥토는 공 2개 대신에 붙는 겁니다. 오호. 그래서 헥토를 띄면 됐어. 네, 101300 파스칼을 얘기해요. 근데 이 파스칼은 과학자 이름이죠. 네. 이거 원래 단위가 뭔지 아세요? 자, 원래 단위는 압력이니까 단위 변적당 누르는 힘 뉴턴 퍼 제곱미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우리 물리에서 기압을 넣을 때는 101300 뉴턴 퍼 제곱미터로 넣습니다. 그걸 대략적으로 퉁쳐서 10의 5승 뉴턴 퍼 미터로 대부분 책에서 넣고 있어요. 되겠어?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부피는요 22.4리터예요 라고 하는 이 리터는 표준 단위가 아닙니다. 화학에서 그냥 22.4리터 쓰는데 물리에서는 22.4리터를 부피의 표준 단위 뭘로 넣어야 됩니까? 세제곱미터로 넣어야죠. 우리 길이 단위 미터로 쓰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알아요. 1세제곱미터가 몇 리터니? 1리터. 지랄. 10리터. 지랄한다. 100리터. 1000리터야 이 새끼야. 아하, 아쉬웠다. 왜냐면요. 1리터가 여러분들 아는 1000ml죠. 네. 1000ml가 1000세제곱센티미터랑 같은 거죠. 네. 그러면은 1세제곱미터는 아. 그래서요. 그래서 1세제곱미터는 10의 6승 세제곱센티미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거 기억하세요.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예요. 1000리터. 되겠어? 그래서 얘는 22.4이니까 얘는 2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로 넣으시면 돼요. 됐어? 그렇게 넣습니다. 괜히 여러분들한테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단위 환산해서 넣는다. 그냥 넣진 않는다. 됐어? 자, 이렇게 해서 기체상수 찾았어요. 근데 이거는 1몰인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이거였죠. 근데 기체가 1몰이 아니고 2몰이면 부피가 2배 커지니까 상수도 몇 배 커져야 돼? 2배 커져요. 됐어? 기체가 3몰이면 부피가 3배 커지니까 그것과 같으려면 상수값도 3배 하셔야 돼요. 됐어? n몰이면 n배 커지니까 부피가 n배 커져 있어 상수값도 몇 배? n배 하셔야 됩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일샤를 법칙에 기체의 입자수와 부피가 비례한다는 아보가드로 법칙까지를 합해서 우리는 이걸 접목해 놓은 게 이 식이고요. 분수로 기억하는 게 귀찮으니까 우리는 이걸 PV는 뭐라고 한다?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만들었다. 기억나요? 네. 자, 그때요. 내가 여기를 막 가열합니다. 아무리 가열해서 피스톤이 늘어나던 줄어들던 상관없이 이 안에 있는 기체 그래서 입자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상수값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비례상수죠. 그래서 이걸 지우시면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절대 온도와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기체 방정식을 통해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절대 온도와 비례한다는 요걸 이용해서 연력학을 풀 겁니다. 됐어. 이걸 이용해서 연력학을 풀 겁니다. 자, 그 중에서요. A에서 그렇다면 온도는 몰라도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알죠. A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1입니다. B는 2, 4, 2. 그래서 다시 A로 오면 다시 1. 이렇습니다. 그렇단 얘기는요. 꼬맹아, A에서 B로 갈 때 온도가 얼마만큼? 1만큼 증가했어요. B에서 C로 가면 이만큼, C에서 D로 가면 이만큼 감소, D에서 A로 오면 다시 1만큼 온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됐어. 그 온도 변화가 바로 내부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 숫자 잘 기억해둬. 자, 이제부터 보시면 여기다 써야겠다.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요. A에서 B로 갈 때요. A에서 B로 갈 때요. 내부 에너지는요. 온도가 1에 해당되는 크기였다가 2에 해당되는 크기로 온도가 1만큼 증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온도가 1만큼 증가했어요. 됐어? 라고 얘기한다고요. B에서 C로 갈 때, C에서 D로 갈 때, D에서 A로 갈 때는 어때? 이런 거죠. B에서 C로 갈 때는 온도는 이만큼 증가했을 거고 얘는 거꾸로 이만큼 감소, 얘는 1만큼 감소했어요. 이거죠. 됐어? 그 온도 변화가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얘기한다. 돼요? 자, 그 다음에 한일은요. 한일은요. 부피 변화라고 했죠. 되겠어? A에서 B로 갔어. 부피가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안 바뀌었죠. 부피 그대로 1이죠. 그러면 얘는 아무리 가열해도 아직 피스톤 뚜껑을 밀고 못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한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한일의 양이 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얘는 정확하게 외부로부터 이만큼의 열만 뭐했다? 흡수했다. 그 흡수한 모든 열이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다 썼다. 이런 뜻입니다. 되겠어? 가능해. 자, 그럼 B에서 C로 갈 때 한일이 얼마인지 아셔야 되겠네요. 네. B에서 C로 갈 때 보셨어요? 부피가 1이었다가 2로 부피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피스톤 뚜껑을 밀고 나왔습니다. 얼마만큼 이렇게? 한일의 양은요. 정확하게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입니다. A에서 B로 갔으니까 그 밑에 있는 이 면적이 바로 정확하게 한일의 양입니다. 왜요? 라고 하면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1은 힘에다가 밀고 간 거리 곱하는 거야. 이거 얘기했잖아요. 됐어. 1은 힘에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하는 거야. 이게 1이야. 라고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여러분들 압력은요. 자, 스펀지 위에 있는 됐어. 물체가 바닥을 눌러서 압력을 가하니까 스펀지가 가라앉았잖아요. 이 압력 어떻게 구한다고요? 압력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야. 맞냐? 이 얘기죠.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 압력입니다. 그러니 압력이라고 하는 건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니까 우리는 힘은 압력에다가 그 압력을 받고 있는 면적을 곱하면 된다. 맞아요. 압력에다 면적을 곱하면 기체가 주고 있는 총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F는 됐어? 네. 압력과 면적을 곱한 값을 또 계산할 수 있다. 기체에서는. 근데 꼬맹아 여기에서 보세요. 그러면 힘은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한 거야.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힘. 거기다가 피스톤을 밀고 간 거리를 곱할 겁니다. 이게 한일입니다. 되겠어? 자, 근데 눈 있으면 보시면 요게 뭘 얘기할까? 압력 곱하기 밀고 간 거리. 아니, 면적 곱하기 밀고 간 거리. 자, 여기서 면적은요. 피스톤 뚜껑의 면적 요거 얘기하죠. 부피. 됐어? 요거 A. 그리고 밀고 간 거리. 그럼 면적 곱하기 높이니까 뭡니까? 부피 변화량. 됐어? 네. 이게 바로 부피 변화량을 얘기해요. 그래서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량을 곱하면 이게 바로 한일이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압력 어디냐면 세로에 있고요. 부피 변화량이 가로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로와 세로를 곱한 뭐가? 면적이 바로 한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기체가 움직이면서 부피를 변화시킨 이 밑에 있는 면적이 그 순간의 한일입니다. 그래서 얘가 한일은 1 곱하기 2입니다.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동안 한일은 이만큼 이랬어요.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때 외부로부터 얘는 열을 흡수했습니다. 얼마? 4만큼이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더한 값이 얘랑 같아야 되니까. 됐니?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그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C에서 뒤로 갑니다. 자, 꼬마야 다시 봐. C에서 뒤로 와. 부피 변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한일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요, 열을 이만큼 거꾸로 밖으로 방출했어요. 이 뜻이죠. 됐어. 그러면 D에서 A로 갔어요. D에서 A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피스톤 뚜껑이 안으로 다시 말려 들어온 거죠. 부피가 감소했어요. 됐어. 자, 기체가 피스톤을 밀고 나가서 부피가 커지면 플러스의 1, 부피가 감소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얼마만큼의 마이너스의 1을 받았어요? 이 밑에 있는 면적만큼이요. 그래서 1 곱하기 1 됐습니까? 얘는 1만큼의 1을 됐니?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피스톤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연력학 법칙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선생님이 보여드렸는데 이때 더 중요한 건 낱낱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얘는 열을 이만큼 방출했어야 돼. 자, 이거 A에서 출발해서 A까지 오는 동안 됐어?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치?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 A에서 출발해서 A까지 오는 동안 되겠습니까? 이때 전체 변화량을 볼게요. 전체 변화량을 보면 꼬맹아 A에서 온도가 1이었어. 근데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온도가 1 됐어. 내부 에너지 변화량 얼마? 없죠. 제자리로 왔으니까. 그래서 이거 다 더해보세요. 얼마입니까? 이거 더해! 얼마니? 0입니다.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존재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리로 왔기 때문에. 되겠어?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한 바퀴 도는 동안 한일의 양, 총 한일의 양이 얼마일까? 1. 다 더해. 네,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이거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저 그래프에 얘가 한 바퀴 돌면서 한일의 양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A 아래 면적. 자, 볼까요? A, B, C, D 사이 면적입니다. 플러스의 1에서 마이너스의 1을 빼면 얘 나와요. 됐어? 그래서 얘가 한 바퀴 도는 동안 이 내부의 면적이 사실은 이 열기관이 한일이다. 됐어? 처음부터 이 토탈 값이 나와 있었단 말이죠? 그게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전체도요. 얘하고 얘를 더한 값이 얘여야 되죠. 그때 꼬맹아 이거 다 더해봐. 얼마 나오니? 네, 이거 플러스 1. 그래서 한 바퀴 도는 동안 출입한 열의 양은 한일의 양과 반드시 같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왜? 내부 에너지가 0이니까. 되겠어? 이런 관계를 걸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나 상관없이 여기에 이걸 뚫었어. 여기에 들어갈 값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에 들어갈 값 얼마니? 토탈 0이어야 되니까 여기 얼마? 플러스 2. 알겠어? 이 얘기예요. 자, 여기 아무거나 하나 지워요. 여기 값 얼마니? 이거 물어봐요. 어차피 이거 더한 값이랑 얘가 더한 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2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어? 그래서 연력학 법칙이 나오면 일단 선생님처럼 이 표 하나 작성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표 하나 작성하셔야 됩니다. 되겠어? 할 수 있어야 된다. 정신 차려라. 그래서 A, B, C, D의 온도값이 얼마냐에 따라 내부 에너지 변화량 설정. 한일의 양 계산. 되겠어? 이거에 각각의 연력학이 보존되니까 Q값 구해라. 그랬을 때 네가 잘 구했으면 이거 토탈 값이랑 이 토탈 값이 같아야 되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가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 자, 이런 식으로요. 열에 의해서요. 우리 그 안에서 기체가 받은 열량과 내부의 에너지 변화와 그리고 한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근데 이 것들을 배우면서 각각의 값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단원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야? 사실은 역학적 에너지가 열로 바뀌지만 우리는 열을 이용해서 뭐 할 수도 있다? 일을 할 수도 있다. 됐어? 그러면 열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장치. 열받으면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치를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열기관이라고 불러요. 열기관. 그중 옛날 증기기관차는 외연기관, 요즘 자동차는 내연기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열기관을 얘기하는 거야. 그 열기관을 우리가 됐어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부르니? 엔진. 엔진이 열기관이에요. 열을 받아서 일하는 애들입니다. 됐어? 이게 열기관이야. 자, 그러면 이러한 열기관이 열을 받아서 그 받은 열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건데요. 됐어? 이 열기관이 어떻게 생겼냐면 엔진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아빠 자동차 본네트 열면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습니다. 그게 자동차에서 가장 비싸다는 엔진입니다. 열기관. 되겠어? 자, 그 중에서요. 휘발유를 떼서 안에서 열을 만들어서 여기에 공급합니다. 자, 열이 들어가는 이쪽을 Q1. 여기에 열을 집어넣고 있으니까 엄청 뜨거워요. 오, 내가 여기다가 준 열이 얼마냐면 100이라고 치자. 그러면 내가 한쪽에 열을 가하면 반드시 반대쪽이 제일 뭐하니? 차요. 되겠어? 자, 그래서 고온부가 발생하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저온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열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 가죠?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찾아갑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쪽에 열을 가하면 반대편 이쪽으로 열이 갑니다. 됐어? 자, 그래서 열이 흐르는 방향이 생겨요. 그 열이 흐를 때 그 중에 일부의 열을 중간에 뽑아서 자동차 바퀴를 돌리는 일하게끔 만든 게 엔진이잖아요. 그 중에서요. 바퀴를 다 돌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바퀴 돌리는데 100 준 것 중에 40만큼 일했다고 치자. 그러면 똥꼬로 빠져나가는 열이 얼마나 하는 얘기죠? 60입니다. 열역학이 보존돼야 되니까. 되겠어? 열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이 얼마예요, 선생님? 요 얘기예요. 열 효율이 얼마야? 라고 하는 열 효율은 네가 준 것 중에서 얼마만큼 일하는 데 썼니? 이 얘기예요. 되겠어? 그러니 얘는 100이라는 열 중에서 40만큼 일하는 데 썼기 때문에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이 얼마니? 0.4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돼? 이해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0.4예요. 되겠죠? 그럼 선생님 저는요 열 효율을 이렇게 구하라 그랬는데 좀 다르게 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실은 Q1분의 W라는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 Q1에서 Q2를 뭐 하면 되니? 빼면 되죠. 됐어? 근데 수학 선생님들은 꼭 이걸 계산하고 싶어 하시죠? 뭡니까? 얘는 1-Q1분의 Q2로 써도 되죠? 맞아. 이거 다 같은 식. 자, 이게 열 효율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됐니? 이렇게 해서 열 효율을 구해서 우리는 0.4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나와요. 40% 이렇게 내봅니다. 그래서 볼보 자동차 또는 BMW 얘네들의 열 효율은 40에서 50% 사이야. 되겠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열 효율을 구하는데 꼬맹아 이 열 효율이 지금은 0.4인데 이걸 높여서 1만 들면 기름 2번 넣을 돈으로 한 번만 넣어도 잘 간다는 거예요. 열 효율을 높이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냉장고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걸 쓰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등급인 냉장고 사용해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높이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걸 쓰셔야 되는데 그러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높여서 이거를 1인 열기관을 만들 수 있냐 없니? 없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실제로요. 역학적 에너지 중에 역학적 에너지가 100% 열 에너지로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열 에너지를 100% 역학적 에너지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열을 줬을 때 100% 일하는 열기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 일하는 기관은 열이 이렇게 간다는 거지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잖아. 근데 열의 흐름은 항상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가지.
되겠어? 그래서 그건 열의 흐름에 위배되기 때문에 열 효율이 100%인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열 효율이 100%인 연구기관, 그 효율이 100%인 걸 우리가 연구기관입니다. 연구기관을 만들 수 없다가 돼서 결론이다. 대신에 효율을 높이려고 노력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이 뭔지 알았으니까 연력학 제2법칙은 지금 설명했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 뭐예요? 이건 열 이동을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열 이동을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열은 항상 고온에서 어디로 간다? 저온으로만 이동한다. 거꾸로 열이 갈 수 있다 없다? 이거 불가능하다. 그래서 열은 항상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만 이동하지 차가운 쪽에서 뜨거운 쪽으로 열이 이동하는 건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화학 시간에 다 배우셨을 텐데요. 저하고도 잠깐만 정리하죠. 실제로 열이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은요. 가만 놔두면 빠르게 변하는 애도 있고 천천히 변하는 애도 있는데 사실은 물질은 변해갑니다. A에서 B로 C가 D로 가만 놔두면 물질들은 스스로 변합니다. 그래서 자 근데 A가 B로 바뀌고 C가 D로 바뀌는데 물질들이 각각 바뀌는 것 같아. 공통점이 없는 것 같아. 정말 없어? 정말 없어? 열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얘네들이 변해가는 이 방향에 공통점은 없는 거야?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열이 이동하는데 얘네들이 이동해 가는 방향에 공통점이 있어 없어? 나 이거 궁금한 거예요. 자, 근데 그걸 찾아낸 게 과학자들입니다. 이렇게 물질이 이동하는 방향, 열이 흐르는 방향 이거 다 공통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공통점을 설명한 게 연력학의 이 법칙인데 자 보세요. 일단은 용어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두 개의 수소기체와 하나의 산소기체가 결합해서 두 개의 물방울 됐다. 자, 그 중에서 물질이 변하기 전 물질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걸 반응물질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변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 뭐라 그러니? 이걸 생성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반응물질이 생성물질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수소와 산소 100만 개가 있어요. 이 100만 개를 쿵짝쿵짝 해서 내가 물을 만들고 있어. 자, 물을 만들어서 점점 물의 개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얘가 90만 개쯤 됐어. 그래서 얘는 10만 개쯤 남았어. 됐어. 이렇게 될 때요. 그 공간 안에 물방울들이 엄청 많아지죠. 그러면 이 만들어진 물방울들끼리 지네들끼리 막 충돌을 해서 됐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반응물질로 돌아가는 애들이 동시에 생겨요. 생성물질을 만들고 있는데 생성물질 중에 일부가 됐어? 반응물질로 돌아갑니다. 이런 반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되겠어? 자, 그중 반응물질이 생성물질로 바뀌는 반응을 우리는 정반응이라고 불러요. 송원쌤하고 했죠? 자, 근데 생성물질이 거꾸로 반응물질로 바뀌는 걸 우리가 거꾸로 가는 반응 이걸 우리는 역반응이라고 한다. 됐어. 그래서 물질들이 바뀔 때 원래는 정반응의 반응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마치 정반응만 일어나는 것처럼만 설명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역반응도 일어나죠. 됐어. 자, 이런 식으로요. 물질들이 반응물질이 생성물질로 바뀔 뿐만 아니라 생성물질이 많으면 반응물질로 돌아가는 역반응도 일어나는데 그러면 모든 물질들은 역반응을 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9% 못합니다. 1%만 합니다. 그 1%의 대표적인 게 얘입니다. 그래서 역반응이 가능한 아이들이 소수입니다. 그 역반응이 가능한 아이를 역반응이 가능하다 이걸 가역 반응이라고 불러요. 됐어. 근데 이거 소수고 대부분은 역반응이 불가능합니다. 그 역반응이 불가능한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비가역 반응이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비가역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나무를 태워. 나무를 태운다는 건 나무가 공기 속에 있는 산소와 결합한다는 거죠. 그럼 얘가 타면서 뭐가 됩니까? 재가 되고 이산화탄소가 되고 물이 되는 정반응이 일어나죠.
네. 그러면 이때 쟤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나무를 많이 모으면 다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많이 모으면 나무 되니? 아니요. 아니죠. 역발하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젊은 애가 점점 뭐합니까? 늙어야죠. 그러면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면 늙은 애가 젊어지니? 아니요. 내가 원하는 원업이지만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우주 만물은 비가역 생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딘가를 한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고 거꾸로는 못 온다는 건데, 그러면 향해 가고 있는 이 한 방향, 정반응의 반응은 어느 방향이야? 이게 공통점이 있어? 라고 하는데 있대요. 모든 물질은 그래서 점점 무질서해지려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물질을 가만 놔뒀을 때 물질이 변하는 모든 방향은 무질서도가 커지는 방향으로 다 이동하더라. 그래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물질은 변하려고 하는 거다. 알겠어? 이 무질서도를 뭐라 합니까? 엔트로피. 엔트로피. 자,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모든 물질이 변하려는 됐어? 원업이 방향이야. 그래서 모든 물질은 가만 놔뒀을 때 스스로 변해가는 그 방향이 훨씬 무질서해서 자유롭기 때문이야. 거길 향해서 가요. 근데 열은요,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을 접촉시켰을 때요. 접촉시켰을 때 나 혼자 뜨거워서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을 얘한테 줘서 열평형이 됐을 때 둘을 합한 무질서도가 더 커진다는 거죠. 됐어. 그래서 열은 항상 뜨거운 물질에서 차가운 물질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전체 공간의 무질서도를 증가시키려고 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그 무질서도가 뭔데? 모든 물질은 불규칙해지려고 하고요. 가장 불규칙한 상태가 무질서도가 높은 상태인데, 이렇게 내가 물에다가요 잉크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잉크가 어떻습니까? 퍼져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퍼지는 게 무질서해지는 거야. 그래서 퍼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더 빨리 퍼지죠. 무질서도가 더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자, 그런 거 하면 꼬매가 내가요 이런 식으로 통에다가요 반을 딱 갈라서 여기에 분자를 100개 넣고요. 이쪽은 진공입니다. 그래서 A, B 이렇게 놓습니다. 한쪽만 기체를 100개 이빠이 집어넣고 한쪽은 진공 상태로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 구멍을 살짝 뚫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상태로 있을까요? 50개. 50개. 되겠어? 자, 근데 거짓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실제로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100, 0이죠. 네. 그 다음이 90, 10, 80, 20, 70, 30, 60, 40, 51, 49, 50, 50, 5, 2, 8 없어. 자, 51, 49, 50, 50 됐어. 그 다음 얼마? 49, 51 이럴 수도 있죠. 자, 그리고 거꾸로 40, 60, 30 그 다음에 얼마까지 갈 수 있어? 이거 0, 100까지 갈 수 있죠. 그 중에요, 내가 이 문을 100만 번 열 겁니다. 100만 번 열어서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그래서 열면서 여기 몇 개 있어, 여기 몇 개 있어, 이거 셀 거야. 그랬더니 한 번은 이 상태로 있어. 10번은 이 상태. 30번. 그 다음에 200번. 됐어. 네, 1000번. 그 다음에 5만 번. 됐어. 1000만 번. 그 다음에 이거 4만 번. 됐니? 이렇게요. 그리고 이거 한 번. 이렇게 존재하더라고. 계속 열면서 보니까. 됐어. 근데 우리는 이거 왜? 됐어. 이렇게 놓으면 몇 개 있어? 50개 있어요. 라고 쓰려만 맞게 해. 그건 확률적으로 나타날 확률이 가장 높은 경우를 우리가 가장 무질서한 상태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나타날 확률이 제일 높은 걸 가장 무질서한 상태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가장 무질서한 상태로 변해가는 거다. 됐어? 그래서 그걸 답이라고 하는 거다. 하지만 실제로 네가 열었을 때 이 상태가 나올 확률은 100%는 아니라는 겁니다. 됐어? 50으로 나올 확률이 가장 큰 거지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죠. 네가 열었는데 연병할 재수 됐어? 여기 0, 여기 100일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나올 수 있어. 가능성이 너무 희박한데 그게 나왔어. 그럼 뭡니까?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나올 수 없는데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올 확률이 엄청 작은데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빈도수가 높은 게 바로 엔트로피가 가장 높은 상태. 그래서 모든 물질은 다 여기를 향해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제3급, 제0법칙까지 했어. 자, 아까 문제 풀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못했던 5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라고 했는데 다 푸셨습니까? 네요. 아직 못 풀었어? 몇 개 못 풀었어? 2개요. 2개. 또? 다 못 푼 사람 손? 남은 사람은 다 푼 거야. 자, 그러면 일단 5번부터 8번까지 보죠. 채점은 다 하셨죠? 네. 됐죠? 5번에 2번, 6번에 4번, 7번에 1번, 8번에 4번입니다. 자, 이 중에서 질문 5번이요. 5번이요. 이거 딱 저도 보면 5번이요. 이거 뭡니까? 주례 실험 장치죠. 네. 맞아요. 주례 네. 실험 장치는 무슨 에너지가? 에너지가 네,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열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어서 우리는 1kcal가 4200줄이라는 걸 알아내는 실험을 한 거다. 네. 네. 자, 그래서 추에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액체의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했다고 치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추의 역학적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전환됐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자, 추가 20번 낙하하는 동안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420이야? 라고 물어본 거죠. 됐어. 얘는 20번 떨어질 때요. 거기 맨 위에 첫 번째 줄이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추를 20번 낙하시키는 겁니다. 2.1kg짜리 추를 1m 높이에서 20번 낙하시키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한 번 낙하시킬 때 얘 감소하는 위치 에너지는 2.1 곱하기 10 곱하기 얼마? 1입니다. 이걸 몇 번 했다고요? 20번 했다고요. 그러면 이때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400. 얼마입니까? 400 얼마? 20이죠. 됐어? 네, 얘는 420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420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거니? 열 에너지요. 맞아. 자, 그러면 이때 발생한 열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했으니 우리 알아요. 1kcal가 얼마라고? 4200줄이라고. 그러면 420줄은 얼마를 얘기하니? 0.1kcal를 얘기하죠. 되겠어? 그래서 이 실험관에서는 0.1kcal의 열이 발생합니다. 0.01이 아니고요.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납득이 되는 거야? 네. 이해 안 되는 부분 얘기. 돼요. 이거 계산 어떻게 나오는지 알죠?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 뭡니까? mgh. 됐어? 그거 한 겁니다. 넘어가죠. 자, 넘어가시면 9번하고 10번에서 푼 사람들 질문. 10번 보시면요. 태풍은 바닷물이 태양열에 의해서 가열되어서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온도가 높아져서 생긴 강한 열대성 저기압으로 저위도에서 중위도로 이동하며 강한 바람을 일으키고 많은 비를 내리는 걸 태풍이라고 한다. 그냥 태풍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입니다. 자, 태풍은 어디서 발생한다고? 어디서 발생한다고? 저위도 해상. 그래서 바다. 그래서 저위도가 뭘 얘기해? 지구는 그래서 위도를 갖죠. 0도, 30도, 60도, 90도. 그래서 자, 그 중에서 위도가 0도부터 30도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니? 저위도. 여기를 뭐라 그래? 주위도. 여기를 도위도. 그래서 가장 더운 쪽 바닷가 근처에서 발생하는 게 태풍입니다.
이 태풍이 발생하면 이 태풍은 그래서 저위도에서 중위도로 이렇게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100%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움직입니다. 왜? 저위도에서는 무역풍을 받고 중위도에서는 편서풍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포물선으로 휘어요. 자세한 건 히라 쌤이 설명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엄청난 양의 바람과 비를 내리는 걸 태풍이라고 합니다. 되겠어?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봐 라고 했는데 비가 내릴 때 비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 비가 떨어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빗방울이 떨어지면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400이어야 된다. 실제로 400이니? 아니요. 아니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니?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공기 마찰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됩니다. 두 번째, 수증기가 응결해서 물이 될 때 잡열을 방출하니? 그랬는데 꼬맹아, 수증기가 뭐 됐다고요? 물방울 됐다고요. 무슨 열? 에콰. 액화열. 흡수야 방출이야? 흡수. 기체가 액체 됐어요. 방출. 네. 방출. 실제로 열을 가지고 있는 정도는 고체가 가장 열을 적게 가지고 있고 액체고 기체야. 그래서 기체가 액체로 될 때는 내려와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열을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액화열을 방출하는데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잡열. 그래서 얘는 잡열을 방출하면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예요.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보존되니? 얘기해. 에너지는 보존되니? 네. 네. 에너지는 항상 보존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에너지의 총량은 언제나 예외 없이 보존된다. 알겠습니까? 넘어가죠. 자, 넘어오시면 114페이지에 열역학 제2법칙 열기관, 열효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오시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124페이지 그래서 124의 1번부터 125의 10번까지 시작. 빠른 속도로 뭐? 아니 틱슨 조금만 옆으로 하는 거. 선생님 뭐 하신다고 하는데요? 네. 자, 1번부터 10번까지 빠른 속도로 하죠.
1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10번. 뭐랍니까? 해봐. 갑자기. 그래서 그냥 뜨거운 물 마셔야 돼. 쓰러져. 날에 그 따뜻한 물 엄청 많이 마셔야 돼. 감기야. 무역이 안에도 올랐어. 뭐야, 너 몇 명이랑 뭘 하고 있는 거야? 무역이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진짜 뭘 했으면 감기를 옮기게 하는 거지. 10시간 동안 같이 수업 받던 거 역시 우영이 능력이 있구나. 이게 뭐라 쓴다. 기억 이행이 더 많아. 그냥 밥지를 볼게요 차라리. 어차피 찍고 먹길 바엔 밥지를 볼기지. 정답률이 더 높은데. 네가 낫다는 게 아니야. 기억 디귿이. 뭐라는 거야? 내가 시험보다 같이 화장실 가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 이거를 내가 신빙성이 아니고 답지 없이도 신빙성. 맨날 세게 뭐래? 정신들이 나 답지 붙은 거니까 무조건 맞고. 나 답지도 제대로 못 밝히는 중심이라고. 이게 왜 연구관이 불가능해? 마찰 결과 그냥 대충 써. 어차피 쌤 알려주면 그냥 맞는 거잖아 그냥. 맞지 그러면. 아니 그게 에너지 부족 법칙이잖아. 알지?
채점까지. 근데 진자영동은 가역수는 장이에요. 안 되는구나. 그쵸? 다른 걸로 해. 그냥 해봐. 약은 챙겨왔어? 까먹었어요. 또 떨어져. 어이 또 떨어져. 됐어요? 근데 제가 그 퉁퉁이들이 있잖아요. 그 영재반 애들한테 외치신 거예요. 일단은 빨리 해. 시험 공부하자. 자, 이거 마무리해서 채점까지 해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살짝 덮으세요 이제. 속도를 좀 냅시다. 속도 차이가 너무 나요. 자, 이번에 시험이 이제 돌림인부터 시작해서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 자, 맨 처음에 운동 파트요. 운동 파트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수준은 완자 수준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은 문제 풀 수 있어야 되고요. 됐어. 자, 지금부터 거기 있는 문제 기본 몇 번까지? 29번. 19번. 네. 20분 드려요. 20분 안에 끝냅시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좀 정리해 보죠. 20분 안에.